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주제, 문자의 발생 과정과 유형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던졌던 주제가 한글의 세계 문자사에서의 위치,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요인이 이제 갤버라든가 샘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도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해 나가게 될 텐데, 문자라든가 뭐 언어라든가 다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 소리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뜻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사람이라는 그 소리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뜻이라는 부분하고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언어이죠. 역시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사람이라고 한다는 이것은 언어의 단위와 의미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연결시키게 되는데, 문자가 발달한다는 것은 언어 단위 중에서 어떤 것을 나타내 주느냐, 언어 단위 중에서 어떤 것을 나타내 주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것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문장이 되고, 주어라는 나는이라는 것은 나에다가 넌이라는 조사가 결합되어서 나는이라는 이 부분이 되고, 나라는 요 하나의 음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것은 니은이라는 음소하고 아라는 음소하고 두 개가 결합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원순성이라든가 해의 위치라든가 개구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요것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 성분이죠. 니은이라는 요거 혹은 아라는 요거, 아라는 요것을 음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음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 물 그러면은 우리는 H2O가 되는데, H2O라고 하는 것은 H와 H 두 개하고 O 하나하고 결합한 거죠. O나 H나 이런 것들은 다 원자 핵과 전자가 있게 되고, 그보다 더 작은 요소가 또 있게 되고, 그래서 큰 것을 분석해서 작은 요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언어의 문자의 발달이라는 것들도 하나의 단어를 나타내다가 음절을 나타내다가 음소를 나타내다가 그보다 더 작은 단위를 나타내는 것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 샘플슨의 1980 뒤에 개정판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1985년도 초판이 되는데, 그리고 문자가 이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소리만 나타내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표의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를 표음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는 하나의 음절, 음소, 자질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왼쪽에는 표의 문자이고 오른쪽에는 표음 문자입니다. 표음 문자에는 맨 밑에 실라빅이라는 것은 음절을 나타내는 거죠. 세그멘탈이라는 것은 분절음 해가지고 음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처라고 하는 것은 자질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표 자체가 샘슨이 처음 만들었겠지만은 문자 발달 과정에서 피처리라는 1인 표현 자체를 샘슨이라는 이 친구가 처음 했다. 피처리라는 요 단어는 한글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대부분의 언어에 쓰고 있는 로마 문자라든가 기릴 문자라든가 인도 문자에서 전파된 것, 동남아시아 문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세가멘탈이죠. 세가멘탈. 일본인들이 쓰고 있는 가다가나라든가 히라가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데 뭐 가짜를 쓰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는데 요놈이 기억을 나타내고 요놈이 알을 나타내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요 한 단위가 가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니까 그런 것들은 실라빅이 됩니다. 현재 지구상에 쓰고 있는 대표적인 음절 문자라고 그러면은 이 일본 문자이고, 그 다음에 그 옛날 페니키아 문자가 지금부터 한 3,000년 내지 4,000년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때에 쓰던, 그 페니키아 종족이 쓰던, 그때가 이제 음절 문자가 되고, 문자의 계보를 이제 샘플슨이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거를 이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것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가라는 과정을 조금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도 있죠. 한국에도 저기 가면은, 저기 어딥니까? 저기 경주 옆에 어디 가면은 이런 문자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평양에 있는 고부는 거기에는 완전히 그림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이거는 그림을 어떤 뜻을 가지게 하기 위한 상형적인 뜻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그림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 문자가 거의 가운데 있는 거, 이 짝대기 짝대기 그죠? 또 반원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점이 3개가 있는데 이거는 3일 밤낮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때 사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짐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쳐들어가는 거죠. 맨 위에 있는 거는 배에 있고 이제 배 사람들이 타고 가고 얼마가 가고 있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띄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데 누가 맞고 틀리고 지금 될 수가 없죠. 가장 그럴듯하면 이게 맞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남아있는 그림 문자를 보고서 이런 데서부터 문자가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중국에 같으면은 옛날에는 요렇게 그렸는데 지금은 내천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간들이 그림 문자의 단계를 넘어서서 단어 문자의 단계를 오게 됩니다. 중국의 산, 천, 그 다음에 위에 하면은 평면을 끌어가지고 위에 점을 찍고 상자를 만들고 점을 찍어가지고 밑으로 글자를 만들고 이런 것도 다 하나는 상형이고 하나는 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 문자 중에서 비교적 아주 잘 해독되어 있는 것이 이집트 문자가 되는데 이집트 문자나 지금 중국의 문자나 만드는 모양은 다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냥 알파, 감마, 제더밀 하는 그 이름이 A, B, C, D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알파라는 본래 동물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었거든요. 상형 문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고대 문명 시기에는 4대 문명이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 단어 문자, 상형 문자이고 메소포타미아 문자는 좀 이상하게 이해를 못하게끔 짝대기를 찍찍찍찍 꺼가지고 이제 하고서 이제 서령 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는 다 물론 인도 문자는 아직도 해독이 잘 안 돼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문자는 중국 문자이고 이집트 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는 다 만드는 그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어 문자이다. 사물 그 자체를 본뜻을 만들어 가지고 문자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집트 문자가 이제 이집트가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저쪽 아프리카의 북쪽이잖아요. 아프리카 북쪽에서 지금 그 시리아라든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쪽으로 전파가 되면서 가나안 문자가 되었다가 시리아 문자가 되었다가 해가지고 여러 수천 년 동안 수천 종족들이 문자 모양을 바뀌게 되는데 문자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소위 음절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페니키아인들은 이 모음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자음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음 중심으로 한 모음 표기는 없습니다. 모음 표기는 없이 자음만 나타내는데 그것이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요새 애들이 희역 기억 해가지고 희극 그런 거 단어 없나? 희득 아니면은 희연만 써가지고 여자 같으면 호호호를 나타내고 남자가 쓰면 하하하를 나타내고 이거는 모음은 표기 안 하고 자음만 써가지고 거기서 나타내는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는 옛날 그 페니키아인들이 쓰던 그거하고 히읗 써가지고 호호 하는 거랑 또 마찬가지죠. 이 문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써서 통하면 되는데 다 쓸 필요 없이 음절 문자의 초성만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 문자의 영역의 폭을 활용폭을 넓히는 거죠. 한글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문자의 기능을 잘 모르는 인간이라는 소리고. 근데 가능하면은, 그거는 내가 한 십몇 년 전에 한글날 이런 강의가 아니고 KBS 특강,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가서 이제 한글 파괴 운운하고, 그게 무슨 파괴냐. 한글의 재창조지. 라고 해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말을 하니까 내보고 좀 이상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글 공부하는 사람마저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음만 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 문자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리스인들이 빌어가서
자기들이 자음을 다 표기하고 남는 거. 그걸 이제 모음을 표기함으로써 지구상에 최초로 음소 문자가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비례가서 자음 표기하고 남는 거. 그 5개. 아, 예, 이, 오, 우. 그거 가지고 지금 다른 종류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릴 문자는 계통이 다르니까. 그런데 독일 문자나 불어나 여기에 조금 뭐 점을 찍어가지고 변형을 시키고 그랬지. 기본적으로는 로마 문자는 다 아, 예, 이, 오, 우 5글자만이 모음을 표기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저쪽 놈들 저쪽 읽고 이쪽 종족들은 이렇게 읽고 하니까 참 헷갈리게 되는데, 그거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문 체계하고가 서로 1대1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럼 세종 고맙지 않아요, 참. 그리스인들이 만드는 이 음소 문자를 이제 그 에스토리아인을 거쳐서 로마에 전파가 되는데, 이 로마인들이 또 자기 식대로 문자 체계가 어문 체계가 다르니까 어문 체계에 맞게끔 문자 체계를 변형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변형을 시켜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 문자가 이렇게 번성이 되고 있으니까 항상 이 동유럽하고 서유럽하고는 슬라브 종족 내지는 그쪽 종족하고 이쪽 종족은 서로 대립을 했는데, 이 로마인들이 우선 맨 처음에 먼저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로마 문자를 이렇게 정립을 하고 그러니까 슬라브 종족들이 문자 사용을 로마 문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만 달랑 가지게 되나? 책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책이. 그 책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종교적인 책이 가장 중심적인 책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리스 정교라든가 이쪽 기독교라든가 그게 이 슬라브 종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나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황제가 이제 이거 길을 행진을 시켜서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 문자를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어문 체계에 맞게끔 문자 모양을 좀 변개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릴 문자하고 로마 문자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은 어느 인간들이 더 변형시켜낸가 하는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니 기본적으로 같은 것은 그리스 문자들이 다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